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72세의 정부는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빈 안방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난 자리는 너무나 컸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두 사람 목에 밥을 짓고 저녁이면 빈 식탁 앞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날들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정분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 깊은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딸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45세의 미정은 서울 강남에서 남편 승호와 함께 중산층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미정은 전화기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엄마의 안부를 물었고 정분의 쇠약해진 목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정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남편 승호와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렸다. 엄마를 서울로 모셔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딸의 제안을 듣고 처음엔 머뭇거렸다. 자신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 딸네 가족에게 폐가 되지는 않을까? 하지만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정분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과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외로운 시골집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정부는 오래된 장롱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손주들 돌잔치 때 받은 선물, 평생 모아온 낡은 옷가지들. 하나하나 손에 쥘 때마다 추억이 밀려왔다. 특히 남편이 생전에 입던 낡은 조끼를 만지작거릴 때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부는 조끼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나 서울 간다. 우리 딸이 같이 살자고 했어. 나도 이제 도시 사람처럼 살아보는 거야. 며칠 후 정부는 낡은 보따리 2개를 들고 안동역에 섰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기차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멀어졌다. 논밭, 산, 동네 슈퍼, 매일 아침 산책하던 개울가. 모든 것이 추억이었고 이제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자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도 있었다. 딸과 함께 사는 서울 생활. 손주들과 매일 밥을 먹고 딸의 웃음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일상. 정부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미정이 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다. 정부는 딸을 보자마자 품에 안기며 울었다. 미정도 엄마의 마른 어깨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될 거라는 것을. 딸의 남편 승호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부는 딸의 차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건물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정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 정분이 처음 들어선 딸의 집은 시골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현관문을 열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벽에는 큰 TV가 걸려 있었고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이 고급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정부는 입구에서 망설이며 신발을 벗었다. 이렇게 깨끗한 곳에 자신의 낡은 짐을 들고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미정은 엄마의 손을 잡고 집 안을 안내했다. 부엌에는 최신형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가 있었다. 정부는 평생 연탄불과 가마솥으로 밥을 해온 사람이었다. 버튼 하나로 밥이 지어지고 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냉장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다. 정부는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요거트, 치즈, 와인, 각종 수입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시골에서는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다. 엘리베이터는 또 어떤가? 정부는 처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이 닫히고 위로 올라가는 그 느낌이 마치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정부는 벽을 붙잡고 있었다. 미정이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분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 쇠로 된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기 방이 어디냐고.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다. 그곳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다. 2평 남짓한 좁은 방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옷장이 전부였다. 창문도 없었다.
정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딸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뭘 바라겠는가.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다. 손주들이 쓰는 방은 넓고 환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은 이렇게 좁고 어두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 승호가 들어왔다. 48세의 승호는 중견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얼굴에는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 걸려 있었다. 승호는 거실에 놓인 정분의 보따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미정을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다. 이게 뭐냐고. 왜 말도 없이 장모를 데려왔냐고. 미정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엄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 보여서 잠깐만 모시고 있으려고 했다고. 승호는 코웃음을 쳤다. 잠깐? 그게 언제까지냐고. 대체 자기와는 왜 상의를 안 했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정부는 작은 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 때문에 딸이 혼나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이 집에 불화가 생기고 있었다. 승호는 결국 한숨을 크게 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다. 정부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침입자였다. 손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닌 애매한 존재. 정부는 그날 밤 좁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시골집이 그리웠다. 비록 외로웠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자신이 주인이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눈치를 봐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평생 해온 습관이었다. 시골에서는 항상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였다. 정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찾았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미정이 일어나서 도와주었고 겨우 아침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사용법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정부는 자신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싶어 한숨만 나왔다. 도시에서는 밥 한 끼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웠다. 아침 식사 시간. 정부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딸네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가. 손주인 14살 준혁이와 11살 지우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정부는 반갑게 손주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이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준혁은 외할머니를 처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릴 때 몇 번 본 것이 전부였고 이제는 낯선 노인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정분이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에는 된장찌개, 김치, 시래기 나물이 올라와 있었다. 시골에서 담가온 된장으로 끓인 찌개는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정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된장은 5년 묵은 거라고 아주 깊은 맛이 난다고. 하지만 승호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는 코를 찌푸리며 숟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미정을 쳐다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이 냄새가 뭐냐고. 집안 전체가 이상한 냄새로 가득 찼다고. 미정은 당황하며 어머니를 변호했다. 된장찌개는 원래 냄새가 좀 나는 거라고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승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자기는 이런 냄새 나는 음식 못 먹겠다고. 그리고는 아침도 먹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출근하면서 미정에게 한마디 더 던졌다. 앞으로는 이런 음식 하지 말라고. 자기는 양식이나 깔끔한 한식을 선호한다고. 정부는 식탁에 앉은 채 얼어붙었다. 평생 자랑이었던 자신의 된장이 가족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구수한 찌개가 이렇게 거부당할 줄은 몰랐다. 손주들도 코를 막으며 냄새가 이상하다고 투덜거렸다. 지우는 엄마에게 속삭였다. 왜 외할머니가 이상한 음식을 만드냐고. 앞으로는 엄마가 만든 음식이 먹고 싶다고. 정분의 귓가에 그 말이 또렷이 들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정은 어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지만 남편 눈치가 보여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다음에는 다른 걸 해보자고 말할 뿐이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들이 이곳에서는 불편한 것, 지저분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식사 후 정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온 게 옳은 결정이었을까?
딸은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데려온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 때문에 그런 걸까? 정부는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정부는 딸이 출근한 후 혼자 집에 남았다. 손주들은 학교에 갔고 넓은 아파트에는 정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TV를 켜려 해도 리모컨 사용법을 몰랐고 밖에 나가려 해도 엘리베이터가 두려워 포기했다. 정부는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창문 없는 벽만 바라보았다. 시골집에서는 창문을 열면 산과 들이 보였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답답한 콘크리트 벽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승호가 퇴근했을 때 그는 거실에 놓인 정분의 낡은 슬리퍼를 보고 또다시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미정에게 말했다. 저런 남루한 물건들을 거실에 두지 말라고. 손님이 오면 창피하다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슬리퍼를 조용히 들고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문을 닫은 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민망한 것이었다. 정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차라리 시골에 있을걸. 외롭더라도 그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일주일이 지나자 정부는 나름대로 이 집의 리듬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다. 미정이 출근 준비를 할 때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 손주들의 도시락도 싸주고 준혁이의 교복도 다려주었다. 정부는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야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승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냉랭해졌다. 어느 날 아침 정분이 정성껏 만든 미역국을 보고 승호는 짜증을 냈다. 자기는 아침에 미역국 안 먹는다고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정분이 만든 음식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었다. 너무 짜거나 너무 심심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모양이 별로거나. 승호는 늘 불만을 표현했고 미정은 그저 중간에서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분의 생활 습관이었다. 정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기에 문을 닫고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문을 열어두거나 방 불을 켠 채로 거실에 나오는 일이 잦았다. 승호는 그럴 때마다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고. 정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 준혁이는 외할머니를 거의 무시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게임만 했다. 정분이 간식을 가져다 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고는 문을 닫았다. 지우는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외할머니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정부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세대 차이는 너무나 컸다. 정분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들은 지루해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는 미정이 없는 사이 집안일을 도우려 했다.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개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 정부는 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저녁에 집에 온 승호는 화를 냈다. 정분이 청소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바닥을 닦을 때 올바른 세제를 쓰지 않았다고, 화장실 청소도 제대로 안 됐다고 불평했다. 미정이 변호하려 했지만 승호는 듣지 않았다. 더 굴욕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다. 승호는 정분에게 직접 말했다. 도와주려는 건 고맙지만 오히려 일을 더 만든다고. 차라리 방에서 쉬고 있는 게 낫다고.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집안일조차 이곳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정부는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승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 승호는 그 전날 밤 미정과 정분에게 통보했다. 친구들이 오는 동안 장모님은 방에 계셔달라고. 거실에 나오지 말라고. 이유는 간단했다. 친구들 앞에서 장모를 소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이든 시골 노인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게 승호의 논리였다. 미정은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정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숨겨야 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승호의 친구들이 왔을 때 정부는 작은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문틈으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 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딸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온 것인데 왜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하는가?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부는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거냐고. 미정은 울먹이며 괜찮다고 엄마가 계셔서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다. 딸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더 이상 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시골로 돌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다. 정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부는 손주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준혁이와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배고파하는 모습을 봤다. 아이들은 편의점 과자나 빵으로 허기를 때웠다. 정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다. 시골에서는 아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간식을 만들어줬다. 호박죽, 감자떡, 수제비. 그런 것들이 아이들 건강에 훨씬 좋다고 믿었다. 어느 주말 정부는 미정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찾았다. 찹쌀가루가 있었고 팥도 조금 있었다. 정부는 손주들을 위해 인절미를 만들기로 했다. 시골에서 항상 해왔던 방식 그대로 찹쌀가루를 반죽하고 쪄서 떡을 만들었다. 몇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 인절미는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완성됐다. 정부는 떡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승호가 퇴근해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상황은 급변했다. 승호는 냉장고 안에 있는 떡 접시를 발견하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접시를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냐고, 누가 냉장고에 이런 걸 넣었냐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작은 방에 있던 정분도 깜짝 놀라 나왔다. 승호는 정분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다. 장모님이 만든 거냐고, 왜 허락도 없이 냉장고를 마음대로 쓰냐고. 정부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손주들 간식으로 만든 거라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지만 승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떡 접시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다른 음식에 다 냄새가 배인다고.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치즈와 와인의 냄새가 배면 어떡하냐고. 승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미정이 황급히 나서서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다. 엄마가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고, 떡은 맛있으니 같이 먹어보자고. 하지만 승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미정에게도 화를 냈다. 왜 장모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냐고, 이 집은 자기 집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게 두냐고.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정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승호는 결국 떡 접시를 들고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정분이 몇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만든 인절미를 손주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만든 떡을 그대로 버리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황급히 말렸다. 버리지 말라고, 자기가 먹겠다고. 하지만 승호는 이미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냉장고에 함부로 음식을 넣지 말라고. 특히 이런 냄새 나는 전통 음식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 정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간섭이고 자신이 만드는 모든 음식이 불편한 것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집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떡 접시를 다시 받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그 떡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소하고 쫄깃한 떡이었지만 입에서는 쓴맛만 느껴졌다. 그날 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고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일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가. 정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다. 자신은 이제 늙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다.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시골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짐을 싸다가 멈칫했다. 시골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전기도 끊겼고 수도도 나오지 않았다. 혼자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부는 다시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다. 갈 곳이 없었다.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승호는 또다시 정분을 불렀다. 그리고 차갑게 통보했다.
앞으로 냉장고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미정에게 먼저 허락을 받으라고. 그리고 자신의 음식 구역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승호는 냉장고 안에 자기만의 칸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는 수입 치즈와 와인, 고급 식재료들을 보관했다. 정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치욕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냉장고 하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정부는 냉장고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 혹시라도 잘못 건드려서 또 혼날까봐, 승호의 물건을 실수로 만질까봐. 정부는 점점 더 작아졌다. 집 안에서 숨죽이며 살았고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지우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아팠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건가? 정부는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 2달이 지났다. 정부의 얼굴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작은 방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거실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승호의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또 무슨 불편함을 끼쳤을까? 정분의 하루는 그런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승호와 미정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 승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폭발했다. 장모가 이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자기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미정은 울며 말했다. 엄마는 갈 곳이 없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지만 승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신이 직접 해결책을 찾겠다고. 다음 날 저녁 승호는 정분을 거실로 불렀다. 그리고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고시원 한 곳을 알아봤다고. 여기는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고 월세도 저렴하다고. 장모님이 여기서 지내시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승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였다. 정부는 화면에 나온 고시원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었다. 작고 낡은 방, 공용 화장실, 좁은 복도.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감옥 같았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정은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남편을 설득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미정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다고, 짐을 싸겠다고. 승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사하면 된다고, 본인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흐느끼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가득 찼다. 미정은 그날 밤 어머니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미정은 그냥 돌아섰다. 자신의 방으로 가서 혼자 울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미정은 남편의 편을 들었다. 아니, 들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다. 정부는 그 사이 몇 번이나 미정에게 말하려고 했다. 가지 않겠다고,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내게 해달라고. 하지만 딸의 지친 얼굴을 보면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혼자 결심했다. 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나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사하는 날 아침 정부는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준혁이와 지우는 외할머니가 떠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없어 보였다. 그저 잘 가시라고, 가끔 연락하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정부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부는 그냥 손을 흔들고 현관을 나섰다. 승호의 차에 탄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겪은 굴욕과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미정은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정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거짓말을 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정부는 그곳의 열악함에 충격을 받았다. 좁은 복도, 곰팡이 냄새에 낡은 벽지.
정분에게 배정된 방은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에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다. 정부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승호는 짐을 내려놓고 곧바로 떠났다. 미정만 잠시 남아 어머니를 도왔다. 하지만 미정도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미정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다. 정부는 딸을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다고, 자주 연락하자고.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정부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다. 미정이 떠난 후 정부는 좁은 방 안에 혼자 남았다. 짐을 풀 기운도 없었다. 그저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다. 평생을 살아온 시골집, 남편과 함께한 추억, 딸과 보낸 행복한 시간들.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정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남편 곁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고시원 생활이 시작됐다. 정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떴다. 평생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밥을 지을 부엌도 없었고 돌볼 가족도 없었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벽 너머로는 다른 방 사람들의 생활 소음이 들렸다. 기침 소리, 전화 통화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것이 너무 가까웠다. 끼니는 가장 큰 문제였다. 고시원에는 공용 부엌이 있었지만 정부는 그곳을 사용하기가 두려웠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고 요리 도구도 제대로 없었다. 결국 정부는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삼각김밥을 사다 먹었다. 하루 2끼면 충분했다. 어차피 입맛도 없었다. 평생 직접 농사지은 재료로 밥을 해먹던 사람이 이제는 플라스틱 포장지를 뜯어 차가운 김밥을 먹고 있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월세, 생활비, 식비. 정분이 가지고 있던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 일부와 농협에 예금해둔 적금이 전부였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정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반년이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들도 대부분 정부와 비슷한 처지였다. 갈 곳 없는 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만 할 뿐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고통에 잠겨 있었다. 정부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확인했다. 자신도 이제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밤이 되면 정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보았다. 작은 액자에 든 흑백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어.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미정은 처음 일주일은 매일 전화를 했다. 어머니가 잘 지내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다. 정부는 항상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정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2주에 한 번. 미정도 자신의 삶이 있었고 남편과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정부는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정부는 고시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다른 노인들을 만났다. 그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이곳에 온 사람들. 정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위로를 받았다.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동시에 더 비참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현실이 슬펐다. 한 달이 지나자 정분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제대로 먹지 못한 탓도 있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고 걸을 때마다 숨이 찼다. 정부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료비가 두려워 참았다. 그냥 잠만 자면 나아지겠지. 정부는 자신을 속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밤 정부는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식은땀이 흘렀다. 정부는 침대에 누워 남편 사진을 꼭 안았다.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가는 건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딸이었다. 미정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하지만 그래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정분은 그렇게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관리인이 정분의 방문을 두드렸다. 월세 납부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문을 열자 쓰러진 정분이 보였다. 관리인은 황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분은 근처 병원으로 실려갔다. 정분의 휴대폰에서 비상 연락처를 찾아 미정에게 연락이 갔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미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 미정은 헐레벌떡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물었다. 정분 환자가 어디 있냐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실 침대로 향했을 때 미정은 그곳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겨우 2달 만에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뺨은 푹 꺼졌고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정신 차려요. 나야 미정이야. 정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딸의 얼굴이 보였다. 정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정아, 너 왔구나. 엄마 괜찮아. 너 회사는 어쩌고. 그 말을 듣고 미정은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딸 걱정을 하는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다. 의사는 미정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제때 발견했기에 다행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정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자신이 어머니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이다. 미정은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곁에 앉았다. 정부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봐.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날 밤 미정은 병원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쇠약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다. 고시원에서 혼자 김밥을 먹으며 지냈을 어머니의 모습, 좁은 방에서 외롭게 울었을 어머니의 모습. 미정은 그 모든 것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친정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을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제 집에 오냐는 물음이었다. 저녁 준비는 누가 하냐는 것이었다. 미정은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남편은 장모의 건강 상태를 묻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저녁 걱정만 하고 있었다.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분간 병원에 있을 거라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승호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지만 미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주일 후 정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링거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안색이 돌아왔다. 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여전했다. 정부는 퇴원 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시골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하나? 정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미정은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아온 결혼 생활, 어머니보다 남편을 선택한 자신의 비겁함. 미정은 깨달았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미정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병원에서 정분을 돌보는 동안 미정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게 됐다. 고시원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 속에는 몇 벌의 옷과 남편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미정은 무심코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정분이 평생 기록해온 가계부가 적혀 있었다. 농사로 번 돈, 시장에서 판 채소가, 남편 병원비, 자식들에게 보낸 생활비. 모든 것이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
미정은 수첩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땅 문서 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미정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뭘까? 단순한 메모일까? 하지만 금액을 보고 미정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십억 원대의 숫자였다. 이게 대체 뭔가? 미정은 정분이 잠든 사이 병원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다. 수첩에 적힌 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싶었다.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이고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시라고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직원은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고. 정확한 금액은 본인 확인 후에만 알려줄 수 있다고. 미정은 머리가 멍해졌다. 어머니가 이런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이, 낡은 옷만 입고 된장찌개만 끓여 드시던 분이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 미정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물어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저녁 때 정분이 깨어났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물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숫자는 뭔가요? 정분은 수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너 아빠랑 평생 모은 돈이야. 농사 지어서 땅 팔아서 조금씩 모은 거야.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고시원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셨어요? 정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 나는 그게 싫었어. 너희들이 나를 돈 때문에 대하는 건 원치 않았어. 진짜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숨겼던 거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어머니는 자신들을 시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미정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최악의 딸이었어요. 정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다.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받은 모욕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정분이 태어나는 날 미정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이 아닌 호텔로 모셨다. 당분간 어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강남의 괜찮은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넓은 거실과 침실, 욕실이 딸린 방이었다. 정부는 처음에는 사양했다. 너무 비싸다고 그냥 고시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만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모실게요. 엄마가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에 모실게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미정은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편 영수와 결혼한 후 두 사람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농사를 지으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했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땅을 샀고 그 땅값이 오르면서 재산이 불어났다고. 특히 안동 시내 근처의 땅 몇 필지는 엄청난 가치가 됐다고. 정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땅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다. 미정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땅만 해도 시가 30억 원이 넘었고 예금은 20억 원, 주식도 10억 원 가까이 됐다. 전부 합치면 6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다. 미정은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정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너한테 갈 거야. 원래는 내가 결혼하고 애들 낳고 잘 살 때 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번에 서울 와서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봤어. 특히 내 남편 말이야. 그래서 결심했어. 이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써야겠다고. 내가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엄마, 그럼 이 돈으로 뭘 하길 바라세요? 정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줘.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미정은 변호사와 세무사를 만났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고 증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재산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미정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며 하나하나 진행했다. 동시에 자신의 미래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미정은 먼저 자신의 경력을 되돌아봤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몇 년간 중견기업에서 일했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요구로 회사를 그만뒀다. 승호는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길 원했다. 미정은 그동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어머니의 재산을 미천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미정은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뭘까? 남편 승호가 건설업에 종사했기에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쌓였다. 특히 건설 자재 유통과 하청 시스템에 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었다. 승호가 집에서 업무 전화를 하거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미정은 옆에서 듣곤 했다. 그 정보들이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정은 건설 자재 유통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특히 승호가 다니는 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사들이 자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정은 이 틈새를 공략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가격에 품질 좋은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 그것이 미정의 목표였다. 회사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미정은 승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가 병원에서 장모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끔 전화로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지만 미정은 적당히 둘러댔다. 승호는 불만스러워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장모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 후 미정의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됐다. 회사 이름은 정분의 이름을 따서 정분산업으로 지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마련했다. 직원도 몇 명 채용했다. 미정은 대표이사가 됐다. 평생 살림만 하던 주부에서 이제는 회사 대표가 된 것이다. 정부는 딸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다. 미정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정부는 딸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니 엄마가 다 기분이 좋구나. 이제 아무한테도 기죽지 마. 내 남편한테도 말이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엄마 꼭 보여드릴게요. 엄마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미정은 회사 운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거래처를 개척하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재물을 챙기는 일. 하지만 미정은 빠르게 배워나갔다. 대학에서 배운 경영 이론이 실제로 적용됐고 그동안 남편 곁에서 간접적으로 쌓은 건설업 지식도 큰 도움이 됐다. 무엇보다 미정에게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 첫 번째 큰 거래는 중소건설사와의 계약이었다. 미정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보장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건설사 측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가능한가? 하지만 미정은 샘플을 제공하고 납품 일정을 철저히 지키며 신뢰를 쌓아갔다. 결국 계약이 성사됐고 정분산업의 첫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성공적인 첫 프로젝트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에 새로 생긴 자재 유통회사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신뢰도도 높다는 것. 문의가 점점 늘어났고 미정은 바쁘게 움직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다는 성취감. 그것은 살림만 하던 시절에는 느낄 수 없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은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흥미로운 정보를 입수했다. 승호가 다니는 회사가 곧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위한 자재 공급 업체를 선정 중이라는 것. 미정는 순간 기회를 포착했다. 만약 정분산업이 그 프로젝트의 자재 공급 업체로 선정된다면 회사는 단숨에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정은 즉시 입찰 준비에 들어갔다. 가격 경쟁력, 품질 보증, 납품 일정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입찰에 참여했다. 승호의 회사 구매팀은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했다. 정분산업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회사도 있었지만
제안 내용이 워낙 좋아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 구매팀장은 대표와 직접 미팅을 하기로 했다. 미팅 당일 미정은 정장을 갖춰 입고 승호의 회사로 향했다. 구매팀장을 만나 회사 소개와 제안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했다. 구매팀장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여자 대표는 업계 지식도 해박하고 사업 계획도 치밀했다. 미팅이 끝난 후 구매팀장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다. 조만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정분산업이 최종 선정됐다는 통보가 왔다. 미정은 환호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이다. 이제 승호의 회사와 공식적인 거래 관계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미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정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미정은 본격적으로 승호의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재무 구조, 조직도 등 미정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승호의 부서에서 부정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자재 구매 과정에서 허위로 금액을 부풀려 보고하고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이었다. 승호도 여기에 연루돼 있었다. 몇 년간 수억 원대의 돈이 횡령된 것으로 보였다. 미정은 관련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복사해 두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것은 미정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한편 승호는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미정은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승호에게는 여전히 병원에서 장모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승호는 가끔 투덜거렸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가 없으니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마음대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실 수 있었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승호는 회사에서 우연히 정분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 거래를 시작한 자재 업체인데 대표가 여자라는 것. 그리고 회사 이름이 특이하다는 것. 승호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설마 그게 자기 아내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미정은 그저 살림만 하던 주부였으니까. 사업 같은 건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미정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분을 자주 만났다. 호텔에서 지내던 정분은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식욕도 돌아왔다. 미정은 어머니에게 회사 상황을 보고하며 조언을 구했다. 정분은 비록 학력은 없었지만 평생 장사를 하며 쌓은 상술이 있었다. 그 조언들은 미정에게 큰 도움이 됐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정분에게 물었다. 엄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까요? 정분은 딸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니?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가 됐어요. 정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해라. 내 마음대로 해. 엄마가 뒤에서 응원할게. 미정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다짐했다. 꼭 성공하겠다고. 엄마의 한을 꼭 풀어드리겠다고.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정분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친척들 사이에 돌기 시작한 것이다. 발단은 정분의 시골 동네였다. 은행에서 정분의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이 실수로 정보를 흘렸고 그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퍼졌다. 안동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소문이 금세 퍼지기 마련이었다. 정분의 친척 중 하나가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모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분 이모가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땅도 여러 필지 가지고 있다는데 맞냐고. 미정은 얼버무리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상태였다. 며칠 후 승호도 그 소문을 듣게 됐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안동 출신이었는데 그가 술자리에서 얘기를 꺼냈다. 정분이라는 할머니가 안동에서 어마어마한 재산가라는 소문이 있다고. 땅만 수십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승호는 처음에는 흘려들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자꾸 신경 쓰였다. 정분. 자기 장모 이름이었다. 승호는 집에 돌아와 즉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이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냐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다그쳤다. 미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승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미정은 계속 무시했다. 승호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만약 정말이라면 왜 아내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장모는 고시원 같은 곳에서 지냈을까?
다음 날 승호는 직접 호텔로 찾아갔다. 미정이 머물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 강남의 고급 호텔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세 번째 호텔에서 미정과 정분을 발견했다. 로비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두 사람.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갔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왜 이런 고급 호텔에 있냐고 소리쳤다. 미정은 차갑게 승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할 게 있으면 따로 만나자고. 미정은 어머니를 방으로 모신 후 호텔 라운지에서 승호를 만났다. 승호는 즉시 따져 물었다. 장모님이 정말 큰 돈을 가지고 있냐고. 그게 사실이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전부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승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확히 얼마냐고 물었다. 미정은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상당한 액수라고만 했다. 승호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건 가족 재산 아니냐고, 왜 혼자 숨기냐고. 미정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가족 재산이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고시원으로 내쫓으면서요? 냉장고에 만든 음식 버리면서요? 친구 오면 방에 숨으라고 하면서요? 승호는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집이 좁았다고, 자신도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미정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 것이고 제가 증여받은 건 제 것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부부잖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법적으로도 자기 몫이 있다고. 미정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 적힌 문서였다. 미정은 냉정하게 설명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당신은 법적으로 한 푼도 권리가 없다고. 승호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승호는 전략을 바꿨다. 목소리를 낮추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께도 미안해. 이제라도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 돈 얘기는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하지만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짐으로 여겼어요. 불편한 존재로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는 존중받아야 할 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당신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승호는 미정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정은 뿌리치고 떠났다. 라운지에 혼자 남은 승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날 밤 승호는 집에서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수십억 원이라는 돈. 그 돈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승호의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이 오갔다. 빚을 갚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이제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승호는 분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승호는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시부모인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정분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미정이 혼자 독차지하려 한다고. 시부모는 즉시 흥분했다. 며느리가 감히 그런 돈을 혼자 가지려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가족 전체의 돈이라고. 시부모는 곧바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는 고압적인 태도로 미정을 다그쳤다. 당장 돈 문제를 의논하러 오라고. 그 돈은 혼자 쓸 게 아니라 가족과 나눠야 한다고.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재산이 시댁과 무슨 상관이냐고. 시어머니는 격분하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한 식구라고 돈도 함께 써야 한다고. 하지만 미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시댁 식구들은 계속해서 미정을 압박했다. 하지만 미정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정분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았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은 정분과 미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보고 있었다. 정분이라는 사람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승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부부 공동 재산이든 뭐든 법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겠다고. 미정은 그 협박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좋다고 법정에서 보자고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때 당신이 회사에서 저지른 일들도 함께 얘기하면 되겠다고. 승호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미정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미정은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승호와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미정은 수집해둔 승호의 비리 증거들을 다시 검토했다. 부정회계, 횡령, 뇌물수수. 증거는 충분했다. 이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면 승호의 경력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하지만 미정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증거를 폭로하는 것보다 더 극적인 방법이 있었다. 승호의 회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미정은 정분산업을 발판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회사를 키워서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승호가 일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 미정은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정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어머니의 재산도 일부 투입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직원 수도 늘었고 거래처도 확대됐다. 6개월 만에 정분산업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생 강자가 됐다. 미정의 경영 능력은 상당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결합되며 놀라운 시너지를 냈다. 한편 미정은 승호의 회사 내부에 정보원을 심었다. 정분산업과 거래하는 직원 중 한 명을 포섭한 것이다. 그를 통해 회사 내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승호의 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누가 승진하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든 정보가 미정에게 흘러들어왔다. 미정은 승호의 회사가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주목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승호의 부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호는 임원 승진이 확실했다. 반대로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승호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미정은 그 프로젝트의 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했다. 정분산업의 규모와 실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단순히 입찰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다. 프로젝트 내부로 들어가서 승호의 비리를 더 확실하게 잡아내고 동시에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 입찰 결과 정분산업이 최종 낙찰됐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이전 프로젝트들에서의 실적도 좋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미정은 승호의 회사 본사를 방문했다. 승호는 그날 출장 중이었기에 미정을 볼 수 없었다. 미정은 속으로 웃었다. 곧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미정은 현장을 자주 방문했다. 자재 납품을 확인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승호의 동선을 파악했다. 미정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승호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서류를 주고받는지. 어느 날 미정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승호가 하청업체 대표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을 봤다. 고급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았고 승호는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전형적인 뇌물 수수 장면이었다. 미정은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미정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 회사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땅 중 일부를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승호의 회사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공개 시장에서 조금씩 매입했기에 눈에 띄지 않았다. 6개월에 걸쳐 미정은 승호 회사 지분의 5%를 확보했다. 5%는 큰 지분은 아니었지만 주주로서 발언권을 갖기에는 충분했다. 미정은 주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김미정. 그리고 회사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여성 주주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미정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정분산업 대표이자 이 회사의 새로운 투자자라고. 승호는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경악했다. 김미정이라는 이름이 주주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설마 자기 아내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분산업이라는 회사 이름을 보고 확신했다. 미정이 자기 회사의 주주가 된 것이다. 승호는 당장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미정은 받지 않았다. 다음 이사회 회의 날 승호는 부서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정과 마주쳤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아내.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쳐다봤다. 미정은 승호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승호 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승호는 미정을 따로 불렀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대면했다. 승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왜 자기 회사에 투자했냐고. 미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사업상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승호는 미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장 지분을 팔고 물러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미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되물었다.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혹시 저를 해칠 건가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승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미정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후 미정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 승호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재무 처리에 의혹이 있다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사들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동의했다. 결국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결정됐다. 승호는 패닉에 빠졌다. 감사가 진행되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승호는 급히 증거들을 없애려 했다. 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공범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미정은 모든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둔 상태였다. 원본 서류들을 복사해뒀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녹취해뒀다. 감사가 시작됐고 회계법인은 곧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자재 구매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 실제 납품량과 기록상 납품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허위 거래처가 포함된 점 등. 회계법인은 이사회에 중간 보고를 했고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수억 원대의 부정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사회는 즉시 승호를 소환했다. 승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은 몰랐다고 부하 직원들이 한 것이라고. 하지만 미정이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승호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승호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 승호가 뇌물을 받는 사진들, 승호와 공범들의 대화 녹음.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사회는 즉시 승호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승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승호는 미정을 쳐다봤다. 미정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승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아내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승호는 미정에게 애원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장모님께도 사과하겠다고. 하지만 미정은 차갑게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승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지만 미정은 돌아서서 떠났다. 다음 날 승호의 비리는 언론에 보도됐다. 대형 건설사 부장의 횡령 사건. 기사는 크게 다뤄졌고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승호의 이름은 완전히 추락했다. 건설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됐다. 동료들은 승호를 외면했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승호는 완전히 고립됐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승호는 구속됐다. 법정에 서는 날 승호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미정과 정분이 앉아 있었다. 승호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승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등의 제목이었다. 승호는 그대로 교도소로 이송됐다. 시댁 식구들도 큰 타격을 받았다. 아들이 재수가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도 컸다. 승호의 수입이 끊기면서 시댁 식구들의 생활도 어려워졌다. 그들은 미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정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냐고, 이제 와서 도움을 바라지 말라고 말했다.
승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재산이 처분됐다. 준혁이와 지우는 엄마인 미정과 함께 살게 됐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 특히 외할머니 정분과 가까워지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미정은 이혼 절차를 밟았다. 승호는 교도소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미정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자신의 힘으로. 승호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미정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정분산업은 업계 최고의 자재 유통회사로 성장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연 매출도 수백억 원을 돌파했다. 미정은 건설 자재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에도 투자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업계에서 미정의 이름은 이제 존경받는 여성 기업인으로 통했다. 정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미정이 마련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넓은 거실과 햇살 가득한 침실, 그리고 작은 텃밭까지 있는 베란다. 정부는 그곳에서 상추와 고추를 키우며 여생을 즐겼다. 손주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준혁이와 지우는 이제 외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어느 날 정분과 미정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미정이 새로 산 수입차였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정부는 처음에는 너무 비싼 차라며 반대했지만 미정은 엄마를 편하게 모시기 위한 거라며 설득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좌석은 편안했다. 정부는 창밖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1년 전 고시원에서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차를 타고 있다니. 드라이브 중에 우연히 승호가 다니던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됐다. 미정은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회사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승호의 옛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를 힐끔 쳐다봤다.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미정과 정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정은 정분에게 말했다. 엄마 기억나세요? 저 사람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승호가 엄마를 숨기려고 했던 것. 냉장고에 만든 떡을 버렸던 것.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한다고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불쌍하다고. 돈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영혼인지 깨달았다고. 차는 강남 한복판을 지나갔다. 정분산업본사 건물 앞을 지날 때 정부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10층짜리 건물 옥상에는 정분산업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정부는 가슴이 벅찼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던 자신의 이름이 서울 한복판에 빛나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것이었다. 존엄의 회복이었다. 며칠 후 정분산업은 큰 행사를 열었다. 회사 창립 2주년 기념 파티였다. 업계 인사들과 거래처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호텔 대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치러졌다. 미정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전할 사람으로 어머니 정분을 소개했다. 정부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72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멋을 냈다.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미정이 맞춘 고급 한복이었다. 은은한 보라색 저고리와 진한 남색 치마. 정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다는 것.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 것. 서울에 와서 겪었던 굴욕들. 고시원에서의 외로운 나날들. 그리고 딸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이야기. 정분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다. 연회장은 조용했다. 모두가 정분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골 사람이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신은 운이 좋아서 딸의 도움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노인들이 많다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정분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정분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존경한다는 말, 감동적이었다는 말들.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중에는 승호의 옛 동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정분을 알아보고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장모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소에 있던 승호는 동료를 통해 그 행사 소식을 들었다. 정분과 미정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업계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승호는 감방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만약 정분을 제대로 대접했더라면, 미정을 존중했더라면 지금쯤 자신도 그 성공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출소 후 승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교도소 생활은 그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건설업계에서는 영구 퇴출됐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과 자라는 꼬리표가 달린 40대 후반의 남자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승호는 결국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승호는 우연히 미정과 정분을 길에서 마주쳤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이었다.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고 있었고 승호는 근처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작업복을 입은 승호와 우아한 옷을 입은 미정과 정분. 대비는 극명했다. 승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지만 정분이 그를 불렀다. 정분은 승호를 보며 담담하게 물었다. 잘 지내냐고. 승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정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다고.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나이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승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다. 미정은 한 번도 승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승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깊은 후회에 빠졌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3년이 흘렀다. 정부는 이제 75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 미정의 회사에도 들러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회사의 명예 고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미정은 어머니와 상의했고 정분의 조언은 항상 큰 도움이 됐다. 미정은 40대 후반이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정분 산업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코스닥 상장이 성사되면 회사 가치는 수천억 원대로 뛰어오를 것이었다. 미정은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가 함께했다. 준혁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언젠가 외할머니와 엄마가 세운 회사를 이어받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지우는 고등학생이 됐고 건축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친환경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두 아이 모두 외할머니 정분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어느 추석 명절 정부는 가족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기로 했다. 미정이 말렸다. 엄마가 힘드시다고 요리사를 부르자고. 하지만 정부는 고집했다. 한 번만 더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고. 평생 해왔던 것처럼. 미정은 결국 동의했고 정분과 함께 부엌에 섰다. 정부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5년 묵은 된장으로 만든 구수한 냄새가 나는 바로 그 찌개. 시골에서 직접 담가온 김치도 꺼냈고 시래기나물도 무쳤다. 인절미도 만들었다. 예전에 승호가 버렸던 바로 그 떡. 미정은 어머니 옆에서 거들며 눈물을 흘렸다. 예전 생각이 났다. 승호가 이 음식들을 무시했던 순간들. 저녁 식사 시간. 넓은 거실에 큰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졌다. 정분, 미정, 준혁, 지우. 네 사람이 둘러앉았다. 정부는 손주들에게 음식을 떠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외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야. 준혁이와 지우는 맛있다며 연신 숟가락을 놀렸다. 된장찌개도 김치도 인절미도 모든 것이 맛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정부는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설렘, 승호에게 받은 모욕들, 고시원에서의 절망적인 날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정부는 미정을 바라봤다. 딸은 이제 당당하고 강한 여성이 돼 있었다. 정부는 자랑스러웠다. 미정도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 작은 체구의 노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정은 어머니 덕분에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을 능력 있는 사업가로 만들어준 것은 어머니였다. 식사가 끝나고 정부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자신과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았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준혁이와 지우는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외할머니처럼 살겠다고. 밤이 깊어갔다. 정부는 발코니로 나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많은 불빛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 중에는 자신처럼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미정이 뒤에서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이번에는 누구도 코를 찌푸리지 않았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그 냄새에 기분 좋게 잠에서 깼다. 준혁이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외할머니 이 냄새 정말 좋아요. 정부는 미소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집 같구나. 이제야 가족 같구나. 정부는 행복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은 평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아침 햇살. 정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정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정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미정, 준혁, 지우. 이들이 자신의 전부였다. 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정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냄새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야 해. 그게 사람 사는 이치야. 미정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손주들도 그 말을 기억할 것이다. 대대손손 전해질 교훈. 정분의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삶의 지혜였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고 역경을 이겨낸 강인함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다.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정분의 새로운 삶도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존중받는 삶. 딸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인 사랑받는 삶. 정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행복하다고. 정말로 행복하다고. 그 말 속에는 70평생의 삶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도 함께. 식탁 위의 된장찌개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구수한 냄새는 이제 누구에게도 불편함이 아니었다. 집의 냄새였고 가족의 냄새였고 사랑의 냄새였다. 정부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정부는 미소 지었다. 이 맛이 바로 인생의 맛이라고 생각하며